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루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첫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 내용과 면면을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4기로 임명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한 기수 더 빠릅니다. 재판하는 법원, 평생 법관을 강조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신임 민중기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위원장을 맡았고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이기도 합니다. 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엔 송낙성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고 대전고법과 광주고법원장에는 조혜연,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특허법원장에는 여성인 조경란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사법연수원 16기와 17기가 지방법원장 자리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6기에서는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됐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장에는 최규홍,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에는 김지정, 수원지법원장에는 윤준, 대전지방법원장에는 김필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17기에서는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방법원장으로, 광주지방법원장에 윤성원, 전주지법원장에 한승, 제주지법원장에는 이동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지방법원장 자리를 채웠습니다. 법원 이원화 등을 위해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보임하지 않기로 한 마지막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이홍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 사법연수원 22기에서 24기까지 모두 1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할 행정처 비서실장엔 김한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에는 이승한 대전고법 청주부 판사가 각각 보임됐습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사에서도 아무런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서지영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조치를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미온적으로 대응,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 권인숙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공용 메일로 박상기 장관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입니다. 일개 평검사가 장관님께 메일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실명을 적시하며 강제 추행을 당했고 부당 사무감사와 인사 발령을 받았다며 장관 면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이에 서지현 검사에게 단메일을 보내 서 검사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검찰국 관련자와 면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지현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검찰과장과 면담을 했으나 이렇다 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처음 터져나왔을 때 8년 전 사건이라 조사가 어렵다는 법무부의 첫 입장 발표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와 화를 극단으로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여론의 질타에 대해 박상기 장관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기 장관은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법무부와 법무부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앞으로 있을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책위원장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권인숙 위원장은 서울대 재학 중인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한 국내 여성 성범죄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인숙 위원장은 국내 유일 성폭력만을 전담으로 하는 연구소 울림의 초대 소장을 맡는 등 국내 대표 성폭력 전문 여성학자입니다. 권인숙 위원장은 대책위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성폭력, 성희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책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터져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조직 문화 등을 뿌리에서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대책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언론인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위반 등 논쟁거리가 꽤 많은 재판입니다.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합니다. 정동영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다. 정동영을 선택하는 게 더 폼난다. 이들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집회 일시와 장소까지 고지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합니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분은 공소 철회됐습니다. 쟁점은 언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 확성기 등을 사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 발언을 한 게 선거법 위반 여부인가로 압축됩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선거법이 규정에 의하지 않는 확성장치 사용이나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당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기능을 해치는 것이라고 유죄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결과에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재판은 검찰이 골라서 이렇게 기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6년을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굉장히 참담하죠.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보다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고 그게 저희 신념입니다. 재판부의 오늘 판단은 언론인 여부를 떠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이라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두 사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로 논란이 된 지멘스 헬시니어스. 이번에는 대리점에 인사 청탁, 장비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대리점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 본사의 갑질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멘스가 대리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몇 년 전에 남양유업이 제품을 강매한 일로 공분을 사면서 대리점 갑질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인 B&B 헬스케어에게 은행 거래가 포함된 회계자료 그리고 마케팅, 컨설팅 비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B&B 헬스케어는 GMB의 매출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회사 전반에 걸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쟁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영업비밀 예. 내지는 경영 간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법 내용은 어떤 게 있고 이번 지멘스와 같은 경우는 대리점법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대리점법은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를 꼭 작성하게 하고 있고요. 네,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공급업자가 거래 상지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영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지멘스는 이런 금지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예, 지멘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강제했거나 또는 경영 간섭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구매 강제 행위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멘스의 갑질이 사실인지는 이 사건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좀 사라지고 기업과 대리점 사이에 상생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소파에 앉아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눈다. 북유럽 선진국 교도소 어디서나 있는 일일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도소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가족 친화적 접견실을 운영하는 여주교도소가 바로 그곳인데요. 법률방송 현장기획 정한솔 기자가 여주교도소 이권상 사회복지과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란색, 주황색, 밝은색 소파와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녹색 책꽂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책꽂이엔 동화책 등 이런저런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소파엔 강아지와 곰돌이 인형들이 놓여 있습니다. 언뜻 어린아이가 있는 평범한 가정집 거실 같지만 이곳은 사실 여주교도소 가족 접견실입니다. 책도 있고 뒹굴 수 있고 그다음에 장난감으로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분위기가 좋으면은 또 아기가 또 아빠나 엄마 앞에서 또 노래도 할 수 있고. 여주교도소가 가족 접견실을 지금처럼 바꾼 건 지난해 5월. 그 전까지는 여느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여주교도소도 깨끗하지만 무미건조한 흰 벽과 바닥,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하는 뭔가 좀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교도소라는 그런 이미지 자체도 딱딱한데 또 자녀들이 오면서 보는 이미지 자체가 차갑고 무겁고 또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와 자식, 피부치 혈연이니 안 볼 수는 없고 찾아와 보면 뭔가 더 어색하고 딱딱해지는 분위기. 국리 끝에 여주교도소는 지금처럼 연초록 밝은 벽에 아기자기한 분위기로 가족 접견실을 바꾸었습니다. 자녀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할까 이런 생각 끝에 이제 가족 접견실을 할 때 좀 가족 아동 친화적인 걸로 하자 이렇게 생각. 전자레인지 같은 간단한 취사 도구를 들여놓은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교도소에선 구경도 할 수 없는 피자나 치킨, 집에서 정성껏 싸운 음식을 데워서 함께 나눠 먹는 단순히 음식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온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배려입니다.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이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에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유대 관계를 꾸준히 가족 친화적 접견실. 소소한 변화 같지만 바뀐 건 단순히 접견실 벽지나 소파 색깔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바뀌니 분위기가 바뀌니 사람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좀 이렇게 포근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수용자 자체에도 마음이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서로 간에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많이 진실한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의 수감으로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한 위기의 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혼하려는 위기 가족들에게는 서로 간의 마음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담고 있던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풀리고 해서 나아가 이런 친화적 가족 접견은 재소자 본인에게도 재소자의 자활 의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와 책임감을 갖게 되고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접견을 하게 되면은 수용자가 심적으로 또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또 수용자에게 어떤 내가 이 사람들을 꾸려갈 상감이다 이렇게 책임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시작한 가족 친화적 접견실은 현재 김천 소년교도소, 정읍교도소 등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 한 조각, 말 한마디가 마음이 얼어붙은 재소자를 녹인다. 이권상 여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의 말입니다. 처벌과 단절이 아닌 소통과 공감. 법무부는 여주교도소에 처음 설치된 가족 친화 접견실로 대표되는 소통과 공감의 교도 행정을 전국 모든 교도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다스비자금 특별수사팀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참여연대에 고발당한 정호영 전 BBK 특검을 내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입니다. 정 특검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은 개인 비리인 만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검찰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직권조사를 벌입니다. 서지영 검사 법률 대리인이 낸 진정에 따른 조치로 인권위는 10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려 검찰 내 모든 여성과 함께 일반 시민의 제보도 접수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받아 수석 비서관들의 활동비로 나눠준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안봉근 비서관 등의 재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실장은 이병기, 이병호 원장 지시로 특활비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2월 2일) 루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